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두성규 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 위원님은 정말 진짜 오랜만이다. 두 박사님은 작년에도 여러 번 뵀거든. 자주 불러주십시오. 제가 인사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어떤 인사이트를 주실지 속속들이 좀 여쭤보기 전에 전반적인 분위기부터 여쭤보면 어떨까 싶은데 최근에 부동산 시장 뷰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저희 전반적인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분께서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제가 먼저 네, 말씀드릴까요?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부동산 시장은 위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제 가격이 하락세로 이제 접어들고 있는 부분들이 곳곳에서 여러 가지 지표들로 나타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폭락으로 간다는 얘기까지도 사실 있거든요.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공포 심리,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부동산 심리는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는. 그래서 금리는 오르고 심리는 추락하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그런 가운데 제가 조금 살펴보고 있는 것은 과연 정부도 어떤 부동산 시장의 향후에 있어서는 하향 안정세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치 위에서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펼쳐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측면을 조금 보게 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및 수도권의 경우에 문재인 정부, 이전 정부죠. 문재인 정부 때 규제지역 지정한 부분은 거의 해제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투기지역으로 지정을 해놓고 그 부분들을 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주택 가격은 계속해서 내려갈 것이다. 이게 정부가 바라보는 시장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입장이나 이런 시각 자체가 앞으로 시장이 가격이 계속 내려간다는 건지 올라간다는 것이 통 그 부분들을 갖다 실질적으로 진심을 알기 힘들다. 그런데 한마디 더 붙이면은 임대차 시장, 즉 서민들이 당장에서 집값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두려워서 집은 사지 못하는 상태에서 기회가 올 때까지 좀 머무르고자 하는 임대차 시장은 굉장히 지금 월세 중심으로 변한다든지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까 전세값이 떨어지대요? 전세값은 떨어진다고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전세값도 이제는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전세에서 월세로 옮겨가는. 예,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제 매수를 하려고 했던 분들도 임대차 시장으로 가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위기 상황이라고 하긴 하는데 그 내면에는 보게 되면은 양극화 속에서 지금 한편에서는 향후에 어떤 좋은 시장을 기다리는 관망세도 있고 네. 한편에서 서민들이나 내 집 없는 분들은 당장에 있어서 임대차 시장마저 불안해지다 보니까 조금 고통스러워하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혼재된 가운데 정부는 조금 정책 부분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혼재된 분위기로 총평을 해주셨고 네, 박 의원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지금은 시장 자체가 이제 하락기 초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름 이후에 갑자기 시장이 지금 냉각이 되었어요.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일제히 집을 안 사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스마트폰 시대가 난 풍속도입니다. 그러니까 네. 정보를 일시에 그리고 같은 정보를 또 받게 되니까요. 사람들이 이제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려는 경향이 지금 거래 절벽과 가격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그동안에 집을 그렇게 많이 살려고 했던 MZ세대들도 지금 서울 기준으로 보니까 아파트 매입 비중이 40%에서 20%로 뚝 떨어졌다는 거죠. 아까 거래 말씀하셨잖아요. 네. 거래는 매수자의 심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뭐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가 많을 때는 뭐 거의 한 2만 건, 뭐 보통 한 5천 건에서 1만 건 정도 되었는데 뭐 6월에 한 1,000건 정도였고 7월은 제가 어제 확인해 보니까 500건 안팎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한마디로 집 사는 사람은 바보처럼 이렇게 돼버린 집이 그런 꼭 필요한 사람 아니면 안 사는. 집 필요해도 안 삽니다. 필요해도 안 사지만 뭔가 이상하게 하여튼 특별히 심하게 필요한 사람 아니면 안 사는. 그러니까 지금은 급매물 아니면 안 사는 거죠. 그런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전세 시장은 저는 약간 박사님하고 조금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금리가 오르면요, 매매든 전세든 다 하락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면요, 영끌 비투했던 사람도 고통스럽고 전세 사는 사람도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요새 전세를 구할 때
많게는 70% 내지 80% 가까이가 대출을 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과거에는요, 뭐 박사님도 옛날에 뭐 젊었을 때 전세 대출 뭐 이렇게 해가 전세 대출 아니고 전세를 구하셨죠. 저주 구했죠. 그때는 저주로 시작했으니까. 그때는 돈에다가 집을 맞췄죠. 그렇죠. 지금은 집에다가 돈을 맞추는 구조예요. 아,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군요. 그러면은 지금은 시장이 한마디로 금리 충격을 받고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진화된 게 특징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과거와 가장 큰 다른 거는 이 사실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를 2번 올린지 3번 올린지를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아니면 연말에 한꺼번에 올리든 어쨌든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높은 수준에 달할 것이라는 정보는 다 알고 있죠. 눈 뜬 사람은 다 압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결국은 집 사는 사람도 지금 무조건 대기를 하는 거고요. 물론 이제 가격이 아주 떨어진 것들은 삽니다. 네. 그렇지만 전세도 마찬가지로 쉽게 지금은 원래는 8월 달 이후에 전세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많이 걱정을 했는데 그때 두 박사님도 그때 뭐 전세 크게 안 오를 거라고 말씀하신 기억이 나요. 정확하게 이제 맞히셨는데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고요. 그러니까 너무 급등에 따른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보는데 그거보다 더 팩트는 바로 금리로 인해서 시장이 동반 충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경제학의 상관성 붕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원래는 두 자산 간에 대체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네. 뭐 주식이든 우리가 보통 채권하고 볼 때 그런데 위기가 오면요. 이게 상관성 붕괴 현상이 나타나 가지고 결국은 동조하는 현상이 나타난단 같이 말이에요. 떨어지죠. 지금 외환위기 때도 그랬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네. 모든 자산들은 다 지금 결국은 어느 누구도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안 나타나니까 이게 같이 이렇게 지금 하강 압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아마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섭다. 그렇죠. 무서운 거죠. 이게 한두 사람 알면은 이게 이렇게까지는 집단 행동이 안 나타나는데 군집 행동이 안 나타나는데 저는 요 스마트폰 보급에 따른 어떤 인간들의 행동 패턴에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지금 스마트폰 보급률이 작년 기준으로 93% 넘었습니다. 1년에 하나씩 다 있죠. 예, 간단하게 이- 빼놓고는 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루 종일 이 스마트폰만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반대로 말하면 경기가 안 좋을 걸로 우려되는 상황에도 우르르 사지 말자지만 경기가 좋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면 또 한꺼번에 와, 언제든지 어떻게 올릴 수 그거를 있다. 이게 이제 그 심리학에서 이제 집단적 자기 실현적 기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미래에 이제 그런 이렇게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펀더멘탈과 관계없이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지금 심리적으로 단기적인 어떤 가격 변동에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구조인데 네. 근데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바닥에 쳤다는 신호가 나타나면요. 우르르가 삽니다. 네, 충분히 그런 그럴 수 이제 그게 바로 그 군집 상황도- 행동의 특성이에요. 네. 네. 그래서 아마 그게 그 시기가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년 1분기 정도 되면은 아마 일부 거래가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왜냐? 일부 거래가 이게 나타난다. 지금은요. 네. 생각보다 격하게 조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별로 안 빠졌어요. 통계적으로 보면은 국민은행이 좀 약간 좀 보수적으로 이게 통계를 내는 거 맞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보면은 수도권이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집값 하락세는 수도권 발입니다. 네, 네. 네. 세종시도 좀 많이 나와요. 세종시가 세종시는 바토만 났던데. 예, 세종시도 한 25% 정도 많이 네. 빠진 데는 30% 정도 빠졌는데 네. 뭐 그거는 약간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그런 올랐으니까. 거고요. 네. 대구 빼고는 나머지는 수도권이거든요. 그래서 네, 네. 보면은 지금요 가장 많이 빠진 데가 7월까지 올 들어 7월까지 아파트를 보면은 가장 많이 빠진 데가 안양 동안구예요. 안양 동안구, 수원 영통구, 그다음에 화성 이런 데예요. 그다음 의왕 같은 데. 네. 보통 많이 빠지면 한 2% 정도, 통계적으로 2%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수도권에서 그러면은 집값이 통계적으로 이렇게 빠졌지 실제로 보면요 30% 고점 대비 작년 4분기가 고점이거든요.
그때에 비해서 30% 심지어 제가 많이 빠진 거는 40%까지 빠진 것도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실거래가로. 네. 그러니까 이게 요새 제가 봤을 때 집이 자산화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산화가 되면요, 투자 자산화되면은 오를 때는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오르고요, 내릴 때는 생각보다 또 많이 떨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게 일종의 심리적인 어떤 그런 네. 군주 변동. 이게 결국은 이런 변동성 알겠습니다. 쇼크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럼 박 의원님은 이제 내년 1분기 정도가 어쩌면 거래가 좀 나타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러면 그때가 어쩌면 바닥을 형성할 수도 있겠다. 아니요, 바닥을 보지는 않습니다. 바닥은 아닌데 네, 거래만 완전 나온다. 거래가 왜냐면은 지금처럼 네. 생각보다 빨리 조정을 받으면요. 네. 이때는 제가 바닥이라는 게 아니라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일시반등이 나오죠. 나타날 수가 있죠. 예. 예, 이제 증권 시장에서 데드캣 바운스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일종의 진바닥은 아니고 네. 가바닥일 수는 있겠죠. 아. 왜냐하면 왜 제가 가바닥으로 보냐면은 지금은 두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가 가장 큰 변수란 말이에요, 그죠? 네. 네네. 다른 변수보다. 그러면은 지금 뭐 저희들이야 뭐 어차피 채권 전문가들 보고서 보고 판단하는 거니까 네. 내년 상반기가 대부분 높은 수준의 금리가 유지될 거다. 다만 미국은 4분기든 하반기든 금리를 좀 낮출 거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2004년 가면 금리가 그렇게 낮아지지 않는다는 또 보고서들 많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부동산 시장 금리 후행하니까 여전히 그렇죠. 금리가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면은 그게 곧바로 반등하기에는 힘이 좀 어렵다. 딸린다고 보죠. 그 다음에 가장 큰 것은 너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이렇게 네. 보면 2018년, 2019년대 수도권 보면은 뭐 이렇게 올랐잖아요. 네. 그럼 이 조금 빠진 수준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네. 조금은 조정은 저는 그게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당분간은 동시에 진행이 되고 아마 낙폭으로 보면은 많이 빠진 거는 아마 40% 이상 빠질 거라고 보는데 다만 통계적으로는 나오진 않죠. 그렇게는 나오진 않죠. 알겠습니다. 두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제 그 시장 우리가 스케치 한다고 했는데 네. 아주 깊은 내용까지 다 말씀을 하시니까 총평을 뭐, 드리려다가 저희가 강론으로 다 들어가 버려서. 근데 이제 죄송합니다. 저는 네. 지금에서 이제 좀 중요한 걸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면 대부분의 많은 전문가분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변수는 이제 금리 부분이다. 이렇게 네. 이제 얘기를 네, 하고 네. 있거든요. 지금 우리 박사님도 지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시장에서 사실은 금리 부분에 대해서 금리가 올라가니까 무조건 이제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고 투자자들은 다 도망가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금리 인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이 올랐던 예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그렇죠. 금리가 네. 5% 이상 올라가는데 가격은 오히려 한 2, 3개월 있다가 가격이 쭉 올라갔던 적이 같이 있거든요. 올라갔죠.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금리 인상이 되느냐 하는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시장에 되게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 지금 금리 자체가 오른다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앞으로도 계속 오를 수 있는데 언제까지 오를 것이냐. 금리 부분에 대한 인상이 사실 모든 게 이제 오를 만큼 올랐다든지 확정적으로 결정이 되면은 그 확정된 부분은 결국은 시장에서는 더 이상의 악재가 아닐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너무나 불안하고 두렵거든요. 어디까지 올라갈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전략이나 주택 구입과 관련된 계획들을 수립하기 힘든데 제가 볼 때는 이 금리 인상 부분이 즉 불확실성 자체가 내년 정도 상반기에서 어느 정도 뭐 미국 영향이 더 있든 간에 정리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래 보여지고 아까 우리 박은갑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은 이게 자산으로서의 주택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을 뭐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또 경우에 따라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화폐 가치가 상대적으로 우리가 달러 대비해서 굉장히 원화 가치가 지금 벌써 1,300원을 네. 넘은 상태고 네. 네. 이런 상태에서 본다면은 결국은 실물 자산이 인플레이션 시장에서는 굉장히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네. 거기에다가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의 가격 자체가 금리로 인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우리 잊고 있는데 주택 시장에서는 수요 대비해서 공급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 현주소다. 자, 그런 점을 강조한다면 지금은 사실은 많은 수요층들이 여러 가지 금리 인상이나 이런 등등으로 해서 어떤 구입 비용에 대한 어떤 비용 지출이 상당히 높아지다 보니까 그것을 두려워해서 수요층들이 지금 잠수를 조금 타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 그렇지 지금 공급 자체는 절대적으로 수요에 비해서 부족한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 정부도
뭐 앞으로 250만 원 플러스 알파까지 이야기하는 오히려 대선 때보다 더 많은 물량을 쏟아놓겠다고 공언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이 공급 부분이 충분히 확충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현재 수급 상황에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금리 인상에 한정되지는 않겠지만 금리 인상 등 그런 기존의 불확실한 요소들이 어느 정도 조금 안개가 그치게 되면은 저는 시장에서 수요 심리 회복에 따라서 주택 시장은 또 다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닥을 볼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그건. 네, 뭐 그런데 그건 제가 그러겠죠.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왜 지금 금리 패닉에 빠졌느냐? 그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 절대치보다 속도에 인간이 민감하잖아요. 네. 우리 옛날에 제가 집 처음으로 살 때 14%의 대출을 빌려서 집 샀습니다. 네, 뭐 옛날에 다 그랬죠. 네. 근데 우리가 저금리에 익숙해져 있다가 네. 갑자기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리고 앞으로 추가로 더 오를 거로 보니까 이런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민감도가 높은 거죠. 인도 같은 데는요 영상 영도마다도 동사자가 나타납니다. 네네네. 그거 비슷한 케이스라고 보면 될 것 네. 같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금리 어느 정도 적응을 하게 되면은 일부 사는 사람도 나타날 거다고 보는 거고 인플레이션의 자산 반영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박사님 말씀이 맞아. 그러니까 부동산은 장기로 보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보상행위잖아요. 당연히 해지 수요가 있기 마련인데 단기적으로는요, 이 금리 상승을 유발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오히려 해지 수요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매수자가 어떻게 보면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가격이 떨어집니다. 다만 이 인플레이션 반영이 언제 되느냐? 저는 언젠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회복기로 접어들어 가지고 상승기 때 한꺼번에 이게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플레이션 반영은 이게 연속적이기보다는 굉장히 단속적 혹은 불연속적인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저는 이 기간의 문제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막 사람들이 막 겁을 내고 패닉 상태에 빠져 있지만 어느 순간 또 이게 분위기가 확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만 분위기가 달라지더라도 최근에 우리가 그 M2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뭐 광의통화 이런 것처럼 그런 M2 증가 속도보다 집값이 너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화 팽창보다 너무 이 자산 가격이 급작스럽게 올랐기 때문에 그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복하더라도 바로 인플레이션이 반영이 돼가지고 급등하기보다는 좀 더 네. 숨고르기나 기간 조정이나 좀 한 뒤에 좀 다시 상승 사이클을 타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릴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두 분 부동산 대가 분들 앞에서 제가 말을 붙이면 참 죄송스럽긴 한데 제가 견해가 약간 달라서 일단 지금 현재 집값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이번에 대세 상승기 이전의 집값하고 따져보면요. 지난번 그러니까 우리 다 기억하시잖아요. 버블7 터졌을 때 그때 제가 분당에서 집을 하나 샀는데 3억 5천에 샀어요. 무지하게 쌌단 말이에요. 그때는 대출을 빌려도 뭐 3억 5천짜리면 그 분당의 아파트입니다. 그게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근데 대출 뭐 한 2억 낀다고 해도 부담이 사실은 크지 않죠. 한 1억 정도면 살 수 있는 거고 좀 부모님한테 좀 도움 좀 받고 그러면 그냥 대출 없이도 살 수 있었는데 그 집이 지금 아마 15억에서 20억 사이에 갈 거예요. 근데 그러면 조사님들이 너무 자랑을 했네. 아유, 아니에요. 물론 부럽긴 했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러면 이 정도 가격이면 요즘 젊은 그러니까 새롭게 주택을 장만해야 되는 사람들은 이게 거의 대부분 대출을 끼지 않으면 살 수가 없거든요. 네. 자기 돈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집값이 너무 올라 버렸어요. 그래서 두 분이 하시는 말씀 중에 금리는 속도가 문제지 레벨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절대적으로 레벨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대출이 전에는 한 1억이면 사던 집을 지금은 10억 이렇게 해야지 살 수 있는 집이 돼 버려서 여기서 10억에 1% 올라 버리면 1,000만 원이에요, 연간으로. 2% 오르면 2천만 원. 지금 근데 지금 금리가 제로 금리에서부터
3% 4%막 올라가면 실세 금리가 그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실세 금리가 아마 어쩌면 한 3% 4% 정도 올라갈 거예요. 옛날하고 차이가. 그러면 연 3천만 원이면 번 돈 다 이전에다 끝이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이 상태에서 레벨 속도도 중요한 옛날 같은 속도가 더 중요한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레벨을 무시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첫 번째 이제 퀘스천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실은 뭐 저도 전문적으로 부동산만 보는 건 아닌데 그래도 매크로 부동산을 보니까 근데 그 매크로 부동산 보면 이제 함정이 그 마이크로 부동산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기적으로 사실은 부동산을 다니거든요. 정기적으로 부동산 가서 물어봐요. 근데 이제 그게 분당, 용인 이런 쪽이 제한적이긴 한데 가서 물어보죠. 작년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긴 했지만 매매 거래가 작년에 주는 현상이 나왔잖아요. 네. 그죠? 그럼 상투잖아요, 그게. 상투, 대체로 상투의 표시잖아요. 네, 네. 가격은 올라가는데 거래 줄기 시작하면. 근데 작년에 제가 가서 물어본 데가 어떤 단지가 실거래가로 10억을 찍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정말 몇 년 사이에 한 3억 하던 게 오른 거거든요, 보통. 몇 년 사이에. 근데 지금 바로 엊그제 가서 물어보니까 금매물 8억에 나왔는데 그거 땅 안 팔린다 그러더라고요. 별로 안 빠졌네요. 아니, 그 뭐 20%도 안 20%니까. 나머지 40% 빠졌. 근데 안 팔린다고 이게 아예. 안 팔리고 있고.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전세 가격이 받쳐주면 팔리는데 전세 가격이 같이 떨어지고 있다. 전세를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반전세로 사골세로 옮긴다. 그러면서 전세가 안 받쳐줘서 이거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혹시 다른 팩트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지금 미분양이요 없어요. 미분양도 주택 동맥경화증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는 그때가 2008년 정도 됐을 것 2009년 같은데 뭐 이런. 네. 2008년 말에 미분양이 전국적으로 16만 가구가 넘었습니다. 넘었죠. 지금 2만 7천밖에 안 됩니다. 첫 번째. 네, 미분양 별로 없죠. 요즘 좀 늘어난다고 그랬던데. 늘은 게 내려가요. 그겁니다. 분양 그러니까 자체가 없기 1억 때문에 한 4, 5천에서 네. 지금 이야기한 대로 2만 7천 그래서 한 2배 가까이 분양 늘어난 자체가 셈이죠. 별로 없어요. 없고 네. 물론 그 말씀이 맞는데 대출 금리가 오르더라도요.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세입자로부터 무이자 대출을 받아서 사는 거예요. 갭 투자. 2020년도에요. 서울에서 갭 투자 비중이 절반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강남은요. 강남 상계구는 그때 보니까 70% 가까이 됐어요. 이 보증금 승계 거래라고 그러는데 갭 투자는요. 금리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렇죠, 안 받죠. 그 세입자로부터 공짜로 빌리는 그렇죠. 돈이잖아요. 무차익 거래니까. 그래서 금리 하나로 부동산을 다 봐버리면은 이 자원하면 환원주의에 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대표적인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요새 다 계약직인데 요새 집 살 돈도 없는데 어떻게 20, 30대들이 이렇게 집을 많이 삽니까? 이 미스테리예요, 제가 보면. 그러니까 분명히 시장은 우리가 어떤 고정적인 어떤 그런 이게 프레임을 가지고 이걸 봐버리면은 그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설명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 속도로 만약에 집값이 계속 빠지면요. 분명히 그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바닥이 되었던 아니면은 그게 뭐 그 밑에 더 내려가면은 뭐 지하실이 나올 땐 그건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 반발 매수선 일부 나타날 겁니다. 다만 그게 대부분이 아마 갭 투자 방식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갭 투자는 굉장히 모험주의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과거 2008년 때와는 달리 시장이 그렇게 경색될 만한 물량 폭탄이 없다라는 거 하고 그때 미분양이 많았고. 그렇죠. 지금 뭐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이 올해 2만 가구도 뭐 들통말통한 상황이고 네. 그래서 항상 이 시장은요 이게 단기적으로는 그런 펀드멘탈을 반영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겁을 내 가지고 다 도망가는데 거칠게 말하면은 그게 뭐 우리가 펀드멘탈 경제학적으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심리가 거의 100%를 차지해 버리는 상황인데 말 그대로 공포 국면인데 그런데 아마 저는 그래서 제가 그 시장을 저는
멀리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 판단, 왜냐하면 시장이 끊임없이 변하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내년 적어도 한 상반기 정도까지는 가격과 기간 조정 좀 빠르면은 내년 1분기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조금 더 보자. 왜냐면 금리가 바로 안 빠지니까. 그래서 한 2년 정도 보는 건데, 원래요 활을 쏘는 사람도요 거리가 멀면요 적중률이 떨어집니다. 30m 쏘는 사람은 적중률이 높지만 300m 쏘면요 잘 안 맞습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제가 이게 틀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분명한 것은 소비자가 과연 내가 어떤 판단을 할 거냐 하는 문제인 건데, 이것도 갑작스럽게 집값이 확 빠져버리면요 바닥에 빨리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알 듣다 수가 보니까 없습니다. 예. 이제 부동산 시장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또 이제 전망하신 거에서 또 심리나 다른 요인이 있다면 바뀔 수가 언제든지 있는 바뀔 수 있잖아요.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멀리 전망하는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아, 네, 예,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이제 또 좀 두정규 위원께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박원갑 위원께서도 단순히 부동산 시장을 뭐 금리만으로 해석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두 위원께서는 그럼 뭐 부동산 시장 네, 네. 하락을 포함해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볼 때 네. 이제 시청자분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무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어떤 그렇죠. 요인을 봐야 할까요? 저는 이제 뭐 문재인 정부에 이어서 이번 정부도 능력이 함량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을 어느 정도 조율하려는 그런 욕구는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시장이 지금 약보합세로 지금 저는 약보합세로 표현을 하는데, 네네. 그런 점에서 이제 상당히 그 의미 있는 대책들을 지금 마련 중이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한편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그게 지금 시장 자체의 구조가 굉장히 우리 이전에 많이 하던 양극화 구조로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갖다가 같이 우리가 자꾸 함께 분석하다 보면 평균의 함정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할 때 보면 어떤 예시는 굉장히 강남 지역의 어떤 특정 아파트의 매매 거래를 사례로 든다든지, 또 그런가 하면은 또 지방에 있어서 굉장히 또 뭐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폭락하는 그런 또 단지를 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다 보면은 전체적인 시장을 보는 데 있어 왜곡된 굴절된 모습으로 보기가 그렇죠. 쉬운데요. 네. 지금 저는 이제 최근에 정부가 이제 어떤 이런 부동산 시장의 전체적인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 과정에서 시장을 제대로 분석하고 제대로 판단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 가는 점들이 참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단적인 예로 최근에 생애 최초 아파트를 분양받는 분들한테 이제 대출을 갖다 굉장히 경감하는, 네네. 그래서 LTV를 뭐 60~70%에서 80%까지 완화시키는 이야기를 이제 대책을 발표를 했죠. 네. 그래서 시장에서 정부는 이제 굉장히 환호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는데, 그 자체가 저는 제가 볼 때 시장을 너무나 모르고 내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대출을 그 생애 최초, 그것도 서민들한테 모두 다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생애 최초로 분양받는 분들한테 이제 그렇게 준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은 소득 수준이 연봉 8~9천이 돼야 돼요. 거기에다가 그 이자 부담만, 원리금이 아니라 이자 부담만 매달 한 200만 원씩 부담을 해야 되는,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또 최대치로 빌릴 수 있는 게 6억밖에 대출이 안 되는 네. 그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 뒤에 또 제한적인 요소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DSR이라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에 의해서 그게 또 걸리죠. 40%로 딱 제한돼 있다 보니까 생생만 뭐 생애 대출에게도 대출 많이 준다고 해서 가보면은 굉장히 제한된, 그래서 결국은 자기 주머니에 충분한 자금이 확보되지 않는 사람은 내 집 마련의 꿈은 영원히 요원한 그런 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정부가 이제 그런 대책을 내놓듯이, 또 최근에 와서는 이제 앞으로 뭐 공급 대책이 나올 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자, 그러면 공급 대책을 하려면은 또 정부가 되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공공주도로 하면서 이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다 보니까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 민간의 창의성을 갖다 많이 이제 포함을 시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민간이 그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여건을 만들어주고 있느냐, 전혀 아닌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 더 예를 들자면은 분양가 상한제 부분을 풀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론의 반향 자체를 너무나 의식하기 때문에. 네. 자, 분양가 상한제를 계속해서 일부 뭐 항목들을 조정하면서 풀어주는 액션을 취했지만, 지금 우리가 원자재 가격 상승에다가 우리 둔촌주공, 서울의 둔촌주공이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분양가 부분을 제한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많은 부작용이 대두됐던 그러니까 거거든요. 결국 공사비 올라가는 거 감당 못하는 그렇죠. 것부터 시작이죠. 그런 공사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에 협조적으로 또 적극적인 참여를 하겠느냐 하는 부분. 그러다 보면 결국은 정부가 앞으로 내놓게 된 청사진 즉 250만 원 플러스 알파라는 그 자체가 시장에서는 야 저거 신뢰하기 힘든데라는 그러면 즉 수급 균형에 대한 기대감들이 사라지는 순간 저는 시장에 있어서 올해도 입주 물량마저 완성된 입주 물량마저 올해도 줄고 내년에는 더욱더 뭐 서울시를 예를 들어 우리 평균적으로 본다면 한 4만 호 연간 정도 필요한데 올해는 한 2만 5천 호가 안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내년에는 1만 3천 호 내외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됐을 때 금리 부분에 대한 공포의 어떤 그런 손자국들이 명확하게 아, 이게 누구의 어떤 그 의도로 원인으로 해서 생겨난다구나 하는 것을 파악하게 되는 순간 시장에서는 이러다가는 내 집 마련이 늦어질 수 있으니까 서둘러야 되겠다는 그런 심리적 전환 시기가 생각보다 빠르게 도래할 수 있다. 제가 과거 얘기를 좀 네. 해볼게요. 결론적으로 지난 그 하락 사이클에 비해서 저는 기간이 좀 짧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잘 보실까요? 대표적으로 이제 엄마 아파트에 익숙하시니까 엄마 아파트가요. 가장 고점이 2006년 말이었습니다. 흔히 말하면 34평짜리. 네. 그게 IMF에 얼마였냐면요. 1억 4천 했습니다. 네. 이게 8년 만에 14억이 간 겁니다. 네.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고 하우스푸어가 2012년에 터졌잖아요. 그때 9억 원 처리했습니다. 이게 회복이 언제 됐느냐? 2017년 7월에 됐습니다. 네. 진짜 꼭대기에 산 사람은 고점 회복하는데 11년 7개월 걸렸어요. 네. 그리고 용인 수지에 있는 한 64평짜리 아파트를 제가 실거래가를 보니까요. 판교 분양할 때 그때 2006년 말에 10억 했던 아파트가 4억 5천까지 빠지고요. 그게 이제 하우스포 때죠. 언제 회복했느냐? 작년에 회복했어요. 회복했어요. 회복했습니다. 저도 거기 살았기 때문에 그게 얼마 걸렸느냐? 주민이셨구나. 네. 네, 그게 15년 걸렸습니다. 아, 상계동의 아파트요. 2008년에 2분기에 정점이었습니다. 그때 총선한다고 그 후보들이 돌아다니면서 네. 뉴타운 그 공략 아시죠? 네. 회복하는데 2008년 2분기부터 회복하는데 딱 10년 걸렸어요. 진짜 고점에 잡았던 사람들은. 그런데 요번에는요. 오르긴 올랐죠. 보통 많이 오른 곳은 4배까지도 올랐고요. 좀 적게 오른 데는 한 2배. 그래서 한 서울은 보통 한 2~3배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원래 금액이 비싸지면은 퍼센트는 좀 낮아지는 경향이 그렇죠, 그렇죠. 있어요. 예, 예, 예. 근데 지난번 그때 그 노무현 정부 때만큼은 퍼센트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이번 게. 금액으로 따지면 많이 올랐죠. 당연히 절대 금액으로 따지면. 그리고 그때에 비해서 공급도 많지 않았고. 그래서 저는 뭐 누구는 5년이 뭐 조정이다. 뭐 어떤 분은 또 뭐 10년이 간다 이런 게 하는데. 그러면 5년 조정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대. 예, 그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근데 조정도 우리 이제 워낙 그 박사님이 그 이 글로벌이나 좀 이런 또 거시경제 이런 쪽에 잘 아시니까 조정도 기간 조정이 있고 가격 조정이 있잖아요. 네. 지금은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동시에 진행되는 거고. 그래서 그러면은 집 한 채가 연끌 비투한 사람들은 그러면 밤잠도 설치고 발발발 떨어요. 그러면 어떡할 건데? 이미 일은 저질렀는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처방을 저쪽 가서 살려고 그랬는데 실제로 대안이 없어요. 어떡할 거예요? 그럼 지금 팔고 나중에 다시 산다고요? 시장은 나보다 더 똑똑해요. 시장은 일종의 보면 집단지성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견뎌라. 그래서 박한서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고통 극복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견디는 거다. 자기 자제분이 세상을 떠났는데 어떻게 그 고통이 극복이 됩니까? 그렇죠. 왜냐? 이게 어느 순간 저는 요번 상당 부분 집값 급락이 금리인데 금리 인상인데 이게 어디서 비롯된 거예요? 인플레이션에서 비롯되는 거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만큼 올라간다면은 그렇게까지 공포에 뜰 필요는 없다. 그냥 부동산 앱 지우고 그
중개업소 지나가실 때 그 눈 감고 눈 감고. 지나가시고 가격을 멀리하면은 이 빙하기를 저는 넘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고 네. 가장 중요한 게 멀리 내다볼수록 정확도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건 뭐 아니면 도고 적중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일단은 그런 전망보다 내가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연끌 하신 분들은 내가 어떻게 가계부채를 줄일 건지 이 빚 다이어트를 어떻게 해서 이 고비를 넘을 건가가 더 중요한 거고 물론 무주택자분들은 좀 급하신 분들은 내년에 한번 노려보고 그것도 고점 대비해서 30~40%좀 빠진 거 그런 것도 접근하고 벌써 아니면은 우리 발언 비슷하게. 아니면은 더 보수적인 분들은 더 시장을 더 지켜보면서 뭐 사시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인 전망에 연연하지 마라. 마시라는 거예요. 아. 왜냐? 하지 말아라. 이런 혹시 거예요. 그거 해보셨어요? 그 고등어나 칼치 한번 이렇게 다듬어 보셨어요? 아니요. 꼬리는 버리잖아요. 꼬리 버립니까? 당연하죠. 꼬리를 어떻게 뭐 칼치 꼬리도 드세요? 그거는 누가 다듬어요? 다듬어 주는 걸 사지. 제 말씀은 몸통만 챙겨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네, 네, 공통 부분만 네. 항상 수렴하는 게 중요한 거지. 알겠습니다. 네. 극단적인 전망에 그 공포 비즈니스에 그 말려가지고 괜히 그 겁내고 그러지 마시고. 네, 주 박사님. 네. 근데 아까 말씀 조금 하셨는데 저도 사실 또 궁금해서 그런데 그 250만 원 네. 그게 내용이 어떻게 좀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게 현실성이 좀 있을까요? 250만 호가 사실은 정말 장밋빛으로 보이면 네. 구축 매수 수요가 싹 다 없어져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럴 그쪽으로 다 빨려갈 수도 것이 있겠죠. 크죠. 극단적으로는. 네, 기다리고 좋으면 뭐 예를 들면 어디죠 세곡동 개발해서 준다 이명박 이럴 때 뭐 그럴 때 다 그거 기다렸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식이니까 이게 어느 정도나 될까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시중에 공급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이제 문재인 정부 이제 말미에 와서 이제 부각이 됐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대선 과정에서 이제 화두가 됐고, 그거는 뭐 당시에 어떤 뭐 야당이나 여당이나 가릴 것 없이 모두가 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통의 어떤 그 시각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통령 대신 윤석열 그 당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0만 호 부분을 갖다 언급을 하셨고, 상대편 되시는 분은 똑같이 250만 호를 주장하다가 나중에 60만 호를 더 붙여가지고 310만 호를 넘는. 그랬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계산하는 방법에 있어서 사실은 구조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재명 당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 이제 기본주택이라는 부분을 100만 호를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임대주택 중심의 어떤 주택 공급을 그만큼 많이 하겠다. 그래서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거고, 이제 윤석열 당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분양주택을 중점적으로 네. 그 속에는 이제 청년 원가주택이라든지 뭐 역세권 첫집주택 이런 걸 넣긴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아마도 공약을 만드시는 쪽에서 생각하시기로는 이걸 5년간으로 잡았을 때 평균 40만 원, 즉 우리가 주택 공급에 있어서 연간 인허가 물량 자체가 한 40만에서 50만 정도 되니까 네. 그런 정도에 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이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최근에도 즉 이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김현미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항상 시장에서 불안해하는 공급 물량을 이야기할 때는 인허가 물량을 갖고 많이 이야기하시는데요. 네. 인허가 물량은 굉장히 시장에서 체감되는 부분과는 동떨어져 있는 그렇죠. 물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대로 착공할 수 있는 인허가를 받았다는 물량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사실 주택법에 의하면 인허가를 받고 난 뒤에도 5년 내에 착공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고자 하는 그 250만 호, 거기에다 또 추가적으로 알파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부분도 인허가 중심으로 아마 발표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나에게 거주할 수 있는 어떤 주택으로 현실화되기까지는 아마 다다음 정부 때나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문재인 정부 동안에 이미 추진이 되었던 예를 들어 3기 신도시는 이런 걸 통해서 가시화될 수 있겠지만, 그것은 현실화되기를 지나치게 기대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결국은 시장에서 이 현재 윤석열 정부의 5년 동안에 충분한 공급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은 그동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뭐 청년 원가주택, 뭐 역세권 첫집주택,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와서는 또 많은 임대주택을 또 서울시를 중심으로 해서 또 강조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시장에 있어서 정확한 어떤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더 조금
그 조장시키는 그런 측면들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시장 기능을 정상화해서 그 시장 기능에 따라서 시장이 안정으로 가도록 수렴되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강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도 시장 경제주의 혹은 뭐 저기 시장 자유주의를 강조하면서도 지금 보게 되면은 제가 볼 때 시장에 대한 어떤 정책의 역할 자체를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려는 듯한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네. 이 또한 문재인 정부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을 했을 때에는 오히려 시장 왜곡으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조금 조심스러운 마음을 갖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좀 제일 걱정은 네. 250만 원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공급을 해야 될 텐데 네네네. 네. 서울 수도권에 지금 토지가 없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또 문제네요. 토지 조성된 게 이게 경기도에 토지 조성할 수 있는 거 다 지난번에 3기 신도시에 다 썼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추가로 지금 대규모로 조성할 수 있는 토지가 경기도에 얼마나 있을까 하는 게 첫 번째 걱정이고 네. 서울 시내는 지금 남아 있는 땅이라고 하는 게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김포공항, 육사 무슨 뭐 그 성남 그 네. 군사공항 이런 데밖에 남은 게 없잖아요. 없죠. 네, 그거 못할 텐데 그거는. 저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진실을 이야기하자면 제가 볼 때에는 서울의 택지는 신규 택지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러다 보니까 용산공원 있네요. 그렇죠. 그것도 뭐 국제무단 청와대도 있고. 예, 그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서 사실 제가 선거 과정이나 또 지금 정부의 지금 이제 뭐 국토부 등 그 당국자 분들의 어떤 언급 속에서 상당히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서울 시내에 택지는 없는데 공급은 그 원하는 시장에서 원하는 만큼을 해야만이 안정이 된다고 하는 그 강박증에 그 시달리다 보니까 용적률을 너무나 쉽게 완화하는 부분을 언급하고 계세요. 지금 윤 대통령께서도 선거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 뒤로도 보면 200%짜리를 300%로 올린다는 거죠. 300%가 아니라 역세권에는 500%를 500%, 쉽게 500% 언급을 하시는데 네. 아마도 제가 볼 때 단언하건대 그 용적률 300% 내지 500%가 현실화되었을 때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는 못한 것 같아요. 500%면 연구 음영 나올 텐데. 그렇죠.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주택 있고 중에. 지금 그렇죠. 그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예를 개포동에도 들어 연구 음영 나오는 아파트가 있잖아요. 예. 이미. 근데 지금 예를 들어 유럽의 어떤 옛날에 오래된 주택 같은 경우는 그냥 틈없이 붙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뭐 햇빛이 안 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긴 한데 어쨌든 이게 용적률이 아무리 역세권이라고 하더라도 500% 이상 가게 되면은 그건 굉장히 심각한 주거 환경에 현실보다 더 악화되는 문제까지 생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정책의 중심이 물량을 충분히 공급해야 된다는 것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우리 노무현 정부 시절이나 그 이후의 시절보다 점점 다 국민 소득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도 많이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주거 환경은 그 이전의 과거로 퇴행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기 때문에 주택 공급 계획을 세울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 도심에 없을 때 그에 대한 것들을 다른 어떤 현명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보다는 일단 물량 부분에서 시장에서 현혹할 만한 그런 쪽에 집중이 되고 있어서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정책 관련해서는 이번 정부 이제 공약 형성할 네. 때 또 많은 의견을 하셨기 때문에 네. 또 더 많은 말씀해 주실 수 있을 텐데 이번에는 시청자분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또 나눌 만한 이야기를 좀 두 분과 이야기 네. 나눠볼까 합니다. 보통 이제 부동산 시장을 보면서 경매 상황이 어떤지를 보면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은데 시청자분 중에 빡빡이님께서는 이자 부담으로 경매 쏟아지는데 누가 살까요? 먼저 파는 사람이 승자가 될 겁니다. 이런 의견 주셨거든요. 여기에 대한 두 분 어떤 조언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께서 먼저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경매 물건이 서서히 좀 나오고 있고 낙찰률도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게 아무도 이제 경매조차도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것 역시 이제 집단적 공포의 또 다른 뭐 현상이라고 보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자 부담 때문에 일부 가게에서 아마 이번에 좀 부실이 나타날 겁니다. 기업들은 그렇게 뭐 대출을 많이 안 썼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가게에서 충분히 더 이상 못 견뎌서 한계 매물들이 이번에 경매로 제법 넘어갈 겁니다. 넘어갈 건데 아마 지금도 경매 시장 그렇게까지 뭐 수요가 없는 거 보면은
앞으로 좀 낙찰가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떨어지겠죠. 떨어지는데 어쨌든 뭐 시장은 당위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항상 움직이는 어떤 그런 일단 뭐 이기심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서도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조건 세상을 당위로만 보지 마시고 어느 순간 가면 또 그게 또 절망 속에서 씨앗이 이렇게 생기고 또 희망이 튼단 말이에요. 다만 지금 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적어도 1년 정도는 그런 지금 논리를 그대로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저는. 네. 맞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요 역발상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아까 진짜 그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세상은요 항상요 오늘이 안 좋으면 내일도 안 좋을 것처럼 생각해요. 또 오늘 오르면 내일도 오를 것처럼 생각하는데 역발상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하면요 골로 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유혈이 낭자할 때 진짜 안 좋다고 할 때에 그때는 오히려 그 동조하지 마시고 오히려 역발상으로 진짜 사는 사람이 장기로 보니까 성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시장 따라서 탄력적이고 유연한 사고 방식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막 집값 빠지면 무주택자들은 막 이 쾌재를 부르잖아요. 근데 그런 감정에 지나치게 과몰입하지 마시고 시장을 냉철하게 바라보는 그런 지혜를 할까요? 그런 인사이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시장에 감정을 과몰입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알겠습니다. 이제 지금 경매 시장의 움직임들이 최근에 조금씩 이제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죠. 경매 낙찰가가 굉장히 기대했던 것보다 많이 떨어지는, 그래서 아마 70% 중반에서 이제 낙찰가율이 이제 그 정도 되고 있는 상황들로 가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정부가 지금의 시장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향세로 접어들고 있는 부분을 굉장히 이걸 갖다 긍정적으로 평가해서는 대단히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심리가 굉장히 위축돼서 얼어붙게 될 때 한계 지점에 있는 어떤 소득계층에서 주택을 마지막으로 갖고 있던 분들이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떤 금리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감당이 안 되거나 여러 가지 또 소득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예전에 뭐 하우스 푸어처럼 그것을 극단적으로 이제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이 되게 되는데, 경매에서 그것을 갖다 받아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 보게 되면요, 최초 감정 가격에서 1차 유찰이 되면은 원래 감정 가격에서 20%가 빠집니다. 그런데 한 번 더 2회 유찰이 되는 순간에는 그 빠진 가격에 또다시 20%가 빠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원래 최초 감정 가격은 시세보다도 좀 상당히 낮게 책정되는데 네네. 거기서 2회 유찰됐을 때는 거의 36%가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뭐 30%, 40% 빠진다는 그 개념 자체를 굉장히 쉽게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우리가 경매 시장에서는 그 부분이 체감될 수 있는 순간으로 사실 그렇게 되어버리면 아무도 2회 유찰됐을 때는 그 물건에 대해서 나중에 그러면 고로도 팔면은 다행인데 그것은 거의 그 사람들이 관심을 더욱더 안 갖게 때문에 그 매물은 시장에서도 거의 뭐 손들 수 없는 상황이 되죠.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아까도 우리 하우스푸어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도 여러 가지 뭐 국회에 뭐 조언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굉장히 심각한 시장 자체가 붕괴되고 국민들의 특히 서민들의 삶 자체가 붕괴되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지금 경매 시장의 어떤 그런 움직임들이 최근에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정책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지금 시장 가격 부분에 있어서 하락하는 부분을 웃으면서 공급 물량까지, 아니 지금 시장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250만 원도 아닌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까지 해서 공급 폭탄을 쏟아내겠다. 이게 시장 상황에 지금 여러 가지 흐름하고 맞는 얘기냐 하는 의문이 들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물론 정부는 또 다른 것도 생각하게 되겠지만 혹시라도 시장의 심리적인 더욱더 불안감, 앞으로 가격은 더 추가적으로 물량까지 쏟아진다면은 현재 추세가 더 심화되겠네라고 생각했을 때 시장은 굉장히 왜곡된 모습으로 해서 그 와중에 가장 힘이 약하고 우리가 생활 전선의 한계 지점에 있는 서민들의 삶부터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제 생각에는 지금 투기과열지구하고 조정 대상 지역이 많이 지금 지정돼 있잖아요. 네. 시장이 완전히 급냉이 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규제도 합리적으로 저는 풀어야 된다고 네. 보고요. 그래서 항상 규제는요, 정부 정책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국민 상식을 제도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맥락적 사고를 해야 되고, 그래서 시장이 지금 흔히 말하면 골로 가고 있는데 정책은 여전히
올 1, 2월 수준으로 있다고 본다면은 이거를 낮춰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또 집값이 오르고 또 투기가 생기면 그때 가서 또 규제를 지정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정책이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고 시장이 지금 있잖아요. 가장 큰 특징이 너무 정보도 빨리 움직이고 사람들도 빨리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광속 세상입니다. 그러면은 정책도 그에 따라서 어차피 후행적일 수밖에 없긴 하지만 이 현상과 정책 시행 간의 이 시차를 이게 줄여야 시장이 훨씬 더 연착륙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지 않느냐.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두 박사님, 네. 이번에 이제 정부가 그 뭐 LTV 이런 건 풀어주고 네네. 투기과열지구는 아직 손도 안 대고 있고 네네.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놔두고 있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거꾸로 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1가구 2주택 종부세는 풀어줬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강남에 매물이 싹 사라졌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네. 이거 혹시 거꾸로 한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그 뭐 매물이 싹 사라졌다는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이제 자료를 보게 되니까 아마 여기 정보업체인데 아실에서 나온 자료를 보게 되니까 네. 종부세 완화 이후에 서울 아파트의 매물 건수는 아주 사실은 뭐 6만 4천 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2천 건 조금 못 미치게 빠졌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퍼센테이지로 뭐 신문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한 3% 정도 빠졌는데 어쨌든 빠지긴 했는데 중요한 것은 추가적인 매물이 더 쌓이고 있지 않다라는 점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박원갑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지금 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에 있어서 규제 지역으로 지정을 해놓고 있는데 이 관련되는 법령을 보게 되면요. 규제 지역 지정 요건들은 굉장히 엄격하게 딱 돼 있죠. 그런데 우리 저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규제 지역으로 지정을 딱 하게 되면 해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아무런 요건도 없고 그냥 자유재량으로 판단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 이어서 지금 또 현 정부도 보게 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아마 반기별로 한번 열리는 것을 기본적인 그 횟수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시장 상황이 급박해지면 중간에 임시회의라도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서울의 투기 과열지구로 지금 서울이 지금 11주 이상 즉 14주까지 빠졌다는 연속으로 지금 가격이 빠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기 과열지구라는 이름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서 사실 이전 정부가 지정하고 있는 부분에 조금 더 변화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사실은 그 규제 지역 지정을 풀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규제들이 종합적으로 풀리게 될 건데 그건 풀지 않고 뭐 LTV도 생애 최초 아까 말씀드린 그건 최초 신청자에게 일부 해주게 된다든지 또 청약제도도 지금 옥죄어 놓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가격이 지금 전체적으로 하향세다. 아니 움직일 수도 없게 지금 규제로 딱 꽁꽁 묶어놓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까지 묶어놓고 해서 수요자들이 다 지금 잠수를 타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시장은 전반적으로 금리 부분에 의해서 하향세로 가고 있으니까 이게 돼서 우리는 추가적으로 공급은 많이 하겠습니다. 전후 저 맥락의 부분에 있어 납득하기 힘들고 서로 상반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정부가 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자꾸 제가 정부 정책을 조금 비판적으로 봐서 죄송하긴 한데 어쨌든 방향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든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혹시 덧붙일 말씀 있으십니까, 박 의원님? 저는 이번 대책이 다음 주쯤 나온다고 지금 언론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시장은 아마 하락 압력을 좀 받을 겁니다. 왜냐면 무주택자들이 대부분이 이제 집을 안 사고 좀 대기하자 이런 관망 수요가 더 팽배해질 것 같고요. 일부 재건축은 약간 꿈틀거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안전진단 절차를 좀 완화한다든지 재초안이라고 그러죠. 재건축 초과의 환수제 수위를 좀 낮춘다고 그거 그러는데 낮춰준다는 거예요? 네, 좀 낮춘다는 거예요. 공약이 원래 대통령 선거 공약에서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도 반짝에 불과할 거라고 봅니다. 그것도 반짝이다? 예, 왜냐하면은 실제로 대통령 선거 이후에 재건축이 올랐죠. 거의 다 원위치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금리 앞에 장사 없다. 금리 태풍 앞에 어지간한 거는 다 쓸려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아마 시장이 깊은 겨울잠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이 와중에 네. 이게 이제
거기 사는 세입자들이 이제 이게 깡통 전세 위험성이 커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작년에 임대차 3법 시행하고 나서 이게 전세 유통 매물이 적으니까 수급 불균형에서 전세값이 엄청나게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전세는 그대로 있는 거고, 근데 올 들어 지금 금리 쇼크 때문에 집값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시장을 이렇게 잘 보면은 전세가 비율이 네. 아파트도 딱 계산해 보니까 90%도 있더라고요. 많이 깡통도 나오는 거죠. 네. 빌라 이런 거는 뭐 지금 늘려 있잖아요. 네. 뭐 80%, 90%. 근데 결국은 거기 세입자들이 결국은 전 재산을 날리는 이런 창극이 또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에 하락기 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깡통 주택과 깡통 전세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그래서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저는 개인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좀 더 내놔야 된다.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 저도 한마디에 좀 붙이고 싶은 게 예. 그래서 정부가 지금 공급 대책 부분을 마련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아까 말씀하신 뭐 다음 주가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과연 시급하냐는 부분은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지금 정말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저는 전세 부분이지만 깡통 전세가 등장하고 있고 또 월세 부분에 지나치게 집중되는 그게 5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즉 전세와 월세 비중 가운데 월세 비중이 지금 절반을 넘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서민의 삶이라든지 주거 안정 부분은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250만 호 플러스 알파가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 안정을 위해서 임대차 시장의 안정 대책을 먼저 제대로 좀 종합적이고도 입체적인 그런 대책을 내놓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네. 지금 우리 물난리를 통해서도 보다시피 서민들의 삶이 정말 더 중요한 것이지 사실은 주택 공급 물량 그는 장기적인 비전으로 당연히 나와야 될 거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저는 일호의 어떤 올바른 어떤 종합적인 대책은 공급 문제가 아니라 저는 오히려 임대차 시장의 어떤 안정을 더욱더 선행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정책의 수립을 먼저 좀 우리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렇게 뜨겁게 이야기를 하는 동안 이제 끝날 시간이 또 다 3분 됐군요. 앞으로 다가와서 이제 슬슬 그렇죠. 정리를 해야 될 때가 됐는데 이제 저희가 끝으로 향하면서 정책적인 이야기도 했지만 일단은 우리 서민들 네.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뭐 기존 보유자분들도 계실 거고 신규로 들어오고자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네. 그런 분들이 그렇다면 앞으로 좀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이제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 부분에서 집값 안정이라는 그런 쪽의 표현으로 정책의 포인트를 맞추는 것 좀 문제가 있다. 저는 시장 기능의 정상화라는 표현을 저는 자주 즐겨 쓰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장 기능의 정상화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실질적인 혜택은 아마도 많은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서 서민에게 집중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 시장 기능의 정상화 속에는 아까 말씀드린 임대차 시장의 안정도 먼저 선행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책은 정말 시장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먼저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눈높이에 맞춰서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 세부적인 기준들은 전문가들도 많고 또 정부 또 고급 공무원들도 많이 계시니까 잘 만들어낼 것인데 일단 눈높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한번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쪽의 자세로 전향적인 자세를 갖기를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 의원께도 한마디 듣고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정리를 제가 잘합니다. 제가 정리의 달인입니다. 정리. 일단은 무주택자 분들은 분양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을 겁니다. 이제 상기 신도시도 분양도 하고 뭐 또 250만 또 플러스 알파도 나오니까 이제 일단 공급업에서 답을 좀 찾아야 되고 분양에서 답을 찾는 거죠. 또 조건이 안 되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무조건 1년은 대기 하시라. 차분히 시세를 좀 멀리 좀 바라보시면 아마 나름대로 시장을 좀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급한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1분기 정도를 좀 좋게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양도세 한시적 감면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내년 5월 9일까지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잔금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3월 말까지는 계약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1분기에 아마 매물이 나올 수 있다. 그때도 금리도 또 굉장히 높은 수준이니까요. 좀 급한 분들은 그렇게 하고 좀 더 여유가 있고 아유 나는 지금 보니 이게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더 기다리시는 거예요. 보유자는 어떻게 할까요? 보유자요? 보유자는 참는 거죠. 기다려라.
어떻게 해요? 일단 이 시간을 견뎌라. 아까 말씀하신 견디는 것처럼. 거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손절은 하지 마라. 저는 시장은 나보다 똑똑하다. 네. 그리고 이게 집을 가지고 장난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저는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빚 다이어트를 해서 이 빙하기를 넘겨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주택자분들은 저는 집을 좀 줄이시는 것도 좋다고 봐요. 뭐 시장 매각이 안 되면 뭐 요새 자녀한테 뭐 전세나 대출 안고 이렇게 정리하는 걸 이제 사전증여. 부담부 네. 정리 있잖아요. 네, 네.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뭐 특수 관계인 그래도 가능하니까요. 뭐 이렇게 하시고 다만 비수도권 집값이 좀 싼 곳은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고 집이 두 채 가지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종부세의 그 과세 기준이 호수가 아니라 이제 금액으로 바뀌잖아요. 금액으로 바뀌죠. 그러면 1인당 9억이거든요. 그게 공시가격입니다. 그럼 시세로 따지면 뭐 13억에서 14억 정도까지도 그렇죠. 단독 명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지방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다만 집값이 비싼 뭐 강남이나 마용성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서는 좀 심플하게 좀 정리하시는 것도 저는 좋아 보인다. 이렇게 하시고 시장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그 어떤 선입견과 고정관념으로 시장을 보지 마시고 이 변화하는 것을 잘 그 따라가는 그런 그리고 패스트 팔로우라고 그러거든요. 흐름을 빨리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지. 괜히 40% 빠진다. 빠질 수도 있고 안 빠질 수 있는데 그 결국은 내가 다 오롯이 그 책임을 떠안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그런 팬덤에 너무 이렇게 연연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여러 사람들을 얘기를 들어서 스스로 중지를 모아서 내 스스로 생각의 힘을 기르고 이런 사유의 힘을 길러서 내가 헤쳐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현혹되지 마라. 뭐든지 간에. 내가 냉철하게 판단해야 된다. 그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마지막 좋은 말씀까지 듣고 이제 저희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또 이제 마지막에는 부동산 시장 각 주체들에 대한 좋은 말씀까지 해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믿으면서 오늘 두 분과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갑 박사님 그리고 두성규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